2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도수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집중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학습 내용은 도수분포와 집중화 경향이 되겠습니다. 도수분포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도수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수분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봐왔던 표인데요. 도수분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그 수집한 자료의 전체적인 특성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죠. 또 자료를 요약하죠.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도수분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어떤 그 시각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프나 차트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도수분포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도수분포는 질적 자료이든 또는 양적 자료이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도수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런 걸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계급 또는 어떤 범주로 나누고 그 계급에 속하는 빈도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수분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수분포를 보면 자료의 분포 모양을 알 수 있고요. 도수가 제일 많은 계급이 어딘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자료의 특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수분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다시피 첫 번째 열에는 자료의 범주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계급이라고 하는데 범주 또는 계급이라고 하는데 범주 또는 계급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수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부의 도수분포표라고 하면 1학년이 8명이고 또 2학년이 12명이고 3학년이 7명이고 4학년이 5명. 그래서 총 32명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수분포 또는 도수분포표에서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lative Frequency라고 하는데 각 범주에 속한 도수가 총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스포츠 댄스부와 관련된 이 도수분포 표에서 1학년이 8명, 2학년이 1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32명이죠. 그러니까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요 0.2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결국은 32분의 5에서 나온 거죠. 32분의 5. 그 5를 32로 나누면 0.25가 되는 거예요. 5가 아니고 뭐예요? 8이죠. 8일로. 그 다음에 여기 12라고 하는 것은 12 나누기 32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총도수분에 해당되는 어떤 범주의 도수로는 우리가 상대도수라는 말을 하고 상대도수 100분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100을 곱한 거죠. 1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25에다가 100을 곱하면 2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375에다가 100을 곱하면 3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이 퍼센트를 발음을 퍼센트라고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만약 이 퍼센트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프로라고 번역하는 사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퍼센트를 나올 때는 반드시 퍼센트라고 발음하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더 지적인 수준이 높은 걸로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고 배운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2187도 100을 곱하면은 21.875가 되는 거죠. 여기 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5 나누기 32를 한 숫자가 나왔다면 거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총 도수분의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상대 도수라 하고 상대 도수 100분위로 거기다가 100을 곱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수음표는 양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인 경우가 이제 여기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강씨, 뭐 김씨, 조씨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성에 관련된 이 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성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어느 성이 많은지를 잘 뭐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오려면 한참 찾아봐야 강씨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언뜻 보면은 뭐 김씨가 많은지 이씨가 많은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적 자료 나와 있는 경우도 이와 같이 도수분포 표로 만들면 우리가 눈에 금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사람이 이제 범주를 김씨라고 쓴 이유는 사실은 기억, 니은 순서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씨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김씨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이박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김씨를 해보니 헤아리니까 9명이고, 이씨가 헤아리니까 7명이고, 박씨가 헤아리니까 6명이고, 강씨가 10명, 정씨가 5명, 조씨가 4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 도수를 합하면 40명이네요. 그러니까 상대 도수 0.2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분의 9를 해서 0.25가 나온 거죠. 거기다가 100을 곱한 거니까 22.5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씨 7은 결국은 7 나누기 40을 해서 0.17가 나온 것이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7.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나온 것은 이제 상대 도수 100분율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대 도수가 되는 것이고,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어떤 범죄의 도수다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도수분포 표를 만들면, 이와 같은 도수분포를 만들게 되면 질적 자료인 경우에 쉽게 우리가 그 자료 전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이런 도수분포 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수분포를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아까 앞에 도수분포에서 강씨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씨가 막대가 제일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김씨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파이 차트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 차트라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강씨를 가지고 설명할까요? 강씨가 90도가 나왔네요. 강씨가 90도. 아까 방금 우표에서 강씨가 몇 %였어요? 강씨가 지금 25% 나온 거죠. 25%.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90도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90%라는 게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은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 곱하기 0.25 해서 이게 아마 90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차트를 그리려고 하면 각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각도 원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니까 360도에다가 상대 도수를 곱해서 나온 도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90도 하면은 직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직각이 정확하게 그림으로는 좀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간에 90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도로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이 차트다 한다. 파이 차트 또는 그냥 우리말로 해서 파이 차트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도수분포표는 질적 자료뿐만 아니라 양적 자료의 경우도 도수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치가 쭉 121부터 시작해서 158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몇 학년 학생들의 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가. 그래서 121cm부터 158cm까지가 있고, 이게 자료가 이제 세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라고 하는 학생의 키를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자료를 순서별로 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치는 121이고 가장 높은 수치는 158이라는 걸 알았지만, 되게 어느 때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양적 자료인 경우도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우리가 쉽게 자료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 계급의 수를 결정해야 돼요. 계급의 수. 예를 들어서 뭐 120일부터 뭐 130까지 130일부터 이렇게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계급의 수를 10개로 할 거냐 5개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네요. 계급의 수는 보통 5개 내지 15개 정도로 하면 좋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으면 도수분표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많으면 너무 작아도 주는 정보 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계급의 수가 너무 적으면 자료의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자료를 요약하는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자료의 수의 어떤 그 계급의 수를 결정할 때는 제곱근을 이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 자료 관측치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 100을 루트로 쓰면 우리가 10이 나오니까 계급의 수를 10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근데 최근에 나온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김정영이라고 하는 교수의 통계학 책으로 배울 때는 스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스터지. 스터지 허뮬러라고 하는 걸 기억나는데 1 플러스 3.255 로그 n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는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 그래서 그 상용 로그니까 지금 만약 100이라고 하면은 1 플러스 3.255 로그 100이 되는 거죠. 로그 100. 근데 로그 100은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의 100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 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1 플러스 3.255 곱하기 2 하니까 아마 한 뭐 이게 6점 얼마 나니까 뭐 7점 얼마 나오니까 한 뭐 7, 8개 이렇게. 이게 이제 스터지라는 사람이 만든 계급수 구하는 방식인데, 누가 이런 공식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터지 공식은 최근에는 별로 쓰지 않는 공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냥 계급의 수는 적당하면 좋다. 적당한 거라는 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혹시 기억한다고 하면은 자료의 수가 예를 들어 49다. 얼마입니까? 7개로 하면 좋겠다. 자료의 수가 81이다 하면은 루트에서 몇 개다? 9개를 하면 좋겠다. 그럼 자료의 수가 200개, 300개는 어떻게 되겠냐?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적당하게 줄여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온 교과서들이 그런 걸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 구간을 결정할 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계급의 수로 나눕니다. 자료의 범위가 아까 158에서 121을 빼면, 치대값에서 치도값을 뺀 게 자료의 범위죠. 거기다가 계급의 수가 10개다 하면은 158 마이너스 121 158 마이너스 121 해서 10개다 하면은 이제 그 계급의 나비가 얼마씩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자료의 최대치 마이너스 자료의 최소치를 계급의 수로 나누면 결국은 계급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수분포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키가 원래는 연속 자료이기 때문에 수점이라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여기 119 이상 125 하면 미만이 되는 것이, 여기가 다시 125로 나와야 되는데 125점 얼마가 없었으니까 이 책에서는 그냥 119에서 125라고 쓴 거예요. 126, 132 해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뭐 이상 뭐뭐 미만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9 하면은 125 미만. 그럼 다시 125 이상, 뭐 132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 여기 미만인데 이 최근에 같은 간에 윗부분을 이하라고 표시하고 겹치지 않게 했어요. 119와 125의 계급값을 중간점이라고 합니다. 미드포인트라고 하는 계급값 또는 중간점이라 뭐라고 한다고요? 계급값 니꼴 계급값. 우리 중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수 나오고 여기 상대 도수는 알죠? 지난번에 도수는 뭐 119에 120까지 한 명이라는 의미가 드는 것이고 상대 도수는 전체 106명이네요. 106명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요거는 1 나누기 106 한 개 0.009가 나오고 누적 상대 도수는 누적 도수는 뭐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하고 4를 더한 숫자가 5가 되는 것이고요. 5에다가 26을 더한 게 31이 되는 거고 31에다가 59를 더한 게 90이 되는 것이고 90에다가 15를 더한 게 105가 되고 105에서 1 더한 106이 된 거죠. 그래서 누적 상대 도수는 다시 106분의 1, 106분의 5, 106분의 30, 31 나누기 106, 90 나누기 106, 105 나누기 106, 106 나누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누적 상대 도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스토그램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수음표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자료가 어디에 이제 중심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방금 전에 제가 그 질적 자료인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 성씨 나올 때 이렇게 나왔었고, 또 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경우와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리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떨어져 그릴 경우는 질적 자료인 경우. 질적 자료인 경우는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적 자료, 붙어있는 자료인 경우는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꺾은선 그래프인데, 꺾은선 그래프는 요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은 거죠. 이렇게 이은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고, 이런 모양을 우리는 꺾은선 그래프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도수음표에 대한 것은 뭐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한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나온 얘기니까 쭉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 뭐 통계학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집중경향치입니다. 집중경향치는 영어로 우리가 Measurable Central Tendency라고 해서 중심경향치라고도 하고 또는 대표값 또는 대표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수집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유학 특성치가 해당이 돼요. 수집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유학 특성치다. 그래서 이 집중경향치를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산술평균, 아르메틱 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앙치는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최빈치는 모드라고 하는 모드. 그래서 산술평균은 여기 공식이 나와 있듯이 어떤 관측값을 쭉 더하기, x1, x2 해서 xn까지 더해가지고 라지 n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라지 n은 모집단의 개수를 라지 n으로 표시하고 스몰 n은 표본의 개수를 표시하는데 여하튼 관측치를 쭉 더해서 라지 n으로 나누는 게 바로 뮤다. 아까 우리가 일장에 배웠듯이 발음할 때 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뮤. 그래서 수학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의 대문자 중에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시그마라, 이것도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요게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또 이것도 시그마라고 읽고 이것도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건 시그마 대문자고 이거는 소문자인데 요 시그마의 의미가 더한다,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덧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우리가 수학에서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서메이션이라고 씁니다. 서메이션.
서메이션, 더한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서메이션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의 값들을 합하고 나서, 더하고 나서 이 자료의 수로 나누어서 얻은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 다시 말하면 산술평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들었죠? X바라고 우리가 읽는다고 그랬어요. X바는 표본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표본을 전부 X1, X2에서 전부 더해가지고 스몰 n으로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XI, 서메이션 XI, I는 1에서 N까지. I는 1에서 N까지. 그래서 N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치라는 게 있어요. 중앙치. 우리가, 치자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로 하면 이건 값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앙치, 중앙값 똑같은 말이고요. 중의수라고 하면, 서열로 했을 때 가운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관찰치가 바로 중앙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가 100점, 그 다음에 90점, 80점, 중앙치, 중의수, 중앙값 뭐예요? 당연히 90이지, 92. 근데 만약 여기에 70이라는 숫자가 다 또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90이라고 해야 되나? 80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거 없죠? 이 90과 8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8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쭉 서열로 이렇게 놨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을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평균하고 중앙값, 이 중앙치하고 어떤 게 그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각각 특징에 따라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의 부모님이 그 소득이 평균 얼마가 될까? 예를 들어서 10명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10명이 보면 어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우리나라 지금 중앙이 한 4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가게 소득이. 그러면 430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제 이걸 중앙값으로 표시하면 되게 비슷해집니다. 근데 만약 특정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에 특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연봉이 100억이나 얼마 돼가지고 월 소득이 1억이 들어간 사람다고 1억이 들어갔다거나 또 1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평균값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단의 전체를 알아보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은 평균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입법고시 통계학 2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00점 만점을 보는데 제 문제가 이제 3명이 출제했는데 제 문제가 2개가 20점짜리가 2개가 그 문제로 들어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어느 대학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1억이었다. 평균 연봉이. 그래서 그거를 본 예비 수험생이 그 대학에 들어가면 10년 정도 지나면 연봉이 한 10억을 받는구나라고 하고 그 대학을 지원했다. 그 수험생이 겪은 오류는 뭘까? 이런 걸 한번 논술을 해보라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죠. 첫 번째는 10년 후에 그 대학 졸업생들 중에 연락이 되는 학생들이 누구일까? 아무나 연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잘 받는 학생들은 학교하고 연관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설문지를 해가지고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이미 벌써 하향 쪽에 있는 학생들은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조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을 줄 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런 거와 관련이 없는 거와 관련된 소득을 물어볼 때는 조금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천만 원이면 1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억 1천이면 1억 2천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평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 그러니까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값이 포함되면 그것이 전체의 값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중앙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평가하고 할 때 오히려 중앙값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치는 서열 자료와 양적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집중 경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료 가운데 어떤 수치가 변하더라도 중앙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치를 구하는 절차를 방금 설명했듯이, 뭐 홀수인 경우는 그냥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아까 뭐 100점, 뭐 90점, 80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세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3 플러스 1 나누기 2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 게 나오는 얘기고, 만약 이제 100점, 90점, 80점, 70점에서 4개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2분의 n이니까 4개죠. 그러니까 4 나누기 2가 되면 2가 되는 것이고, 2분의 n이니까 4 나누기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균값이니까 85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앙치를 구하는 것은 홀수인 경우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평균값.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채빈값. 질적 자료 또는 양적 자료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관찰치가 바로 채빈값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모든 같은 자료인 경우는 채빈치는 없다. 교과서 예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 예제 몇 번을 볼까요? 22페이지에 예제 6번에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 3200000124니까 0과 2가 채빈치네. 0이 3번 있었고 2가 3번 있었으니까 0과 2고, 1, 2, 3, 4, 5의 채빈치는 없죠. 세 번째 9, 2, 4, 8, 2는 2가 2번 있으니까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개의 채빈치를 갖는 경우를 특히 쌍봉이라 하고, 3개 이상의 경우를 우리 다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수분포 표에서 아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제가 하나를 하는데, 아까 이제 도수분포 할 때 뭐 이상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수분포표인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중앙값을 설명하는 방법을 하면, 중앙값, 중앙치.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38명이죠. 38명. 여러분 38명의 중앙값은 몇 번째냐면 19.5번째입니다. 19.5번째.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누적으로 보면 여기 5가 되고 13이 됐어요. 5가 되고 13이 되고.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지금 30이 있고 35가 여기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적이 얼마냐면 13명이에요. 그러면 13명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9.5가 되냐면 여기는 6.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몇 번째예요? 6.5번째. 여기가 결국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이. 여기가 중앙값이. 그러면 여기 30부터 35 사이의 계급이 나비는 5가 되는 거죠. 5가.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30 더하기 계급이 나비 5 곱하기 여기 전체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6.5번째.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도수분포 표 상에서의 중앙값 또는 중앙치랍니다.
여러분들 요 도수원표표 상에서 채빈값은 얼마예요? 채빈값은 종합원수가 10명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가 채빈값인데 그러면 10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읽어야죠. 그러면 여기 계급값이 얼마냐면 여기 계급값 32.5죠. 그래서 채빈값은 32.5라고 읽습니다. 32.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도수원부표 상에서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38분의 여기 계급값 22.5 곱하기 도수가 얼마예요? 5. 두 번째는 27. 잘못했네요. 27.5 곱하기 8. 세 번째는 얼마예요? 32.5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38로 나누면 이것이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지금 설명했어요. 지금 계급 구간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는 계급은 6개로 되어 있고요. 계급 구간은 5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채빈값은 요 구간이니까 여기에 32.5가 채빈값이 되는 것이고요. 산술 평균은 38분의 계급값에다가 종합원수를 곱해서 쭉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중앙값이 제일 힘든데 여기 누적도수로 5하고 13이니까 여기 30 시작하기 전까지가 얼마냐면 13이에요. 근데 30부터 35까지가 몇 명 있어요? 10명 있죠. 근데 아까 13에다가 6.5를 더하면 19.5를 하겠죠. 19.5가 뭐예요? 38의 중앙값이에요. 38의 중앙값. 그러니까 10명 중에 6.5번째. 그래서 아까 시작 단계가 30이고요. 계급인 합의가 5고요. 10분의 6.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 교과서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공식 가지고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로직을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어려운 로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반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치가 아까 평균치, 평균,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채빈값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적인 자료를 기술할 때 널리 이용되는 게 바로 이 중앙치와 채빈치인데 이 채빈치 경우는 양쪽 자료 중심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양 문제에서 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고요. 중앙치는 자료에 어떤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대표치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소득이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만 100억인 경우에 평균을 갖다가 갑자기 올리잖아요. 이거 같이 자료의 분포가 비대칭인 경우에 평균과 함께 대표치로 사용하는 게 바로 중앙치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빈치가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복 같은 경우에 결점 이런 거 할 때는 결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 결점수가 몇 개냐 이런 게 상당히 어떤 품질의 그 레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명목 자료나 서열 자료에 대해서 대표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채빈치인데 기성복이나 또는 가구나 색상이나 상용 한자 이런 걸 결정할 때 또 치밀 사용할 때 이 채빈치 값이 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장 1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원표라고 하는 것은 수집한 자료를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데 쓰는 도구가 바로 도수원표다. 그리고 집중경향치는 산술평균, 중앙값 또는 중앙치, 그 다음에 채빈값 또는 채빈치가 있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 2장의 1강에서의 형성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중화 경향치가 아닌 것은 뭐냐? 산술평균, 중앙치, 채빈치는 집중화 경향치고 계급 간격은 우리가 도수원표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상대 도수는 총 도수에 대한 특정 도수에 비례한다. 맞는 것 같죠? 히스토그램은 정성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인다? 아까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측정치의 표본 평균의 거리를 범위로 한다. 계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계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 안 했죠. 계급의 개수는 적당해야 된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에? 그래서 답은 뭐냐면
지금 아까 한 것처럼 정성적인 정보인 경우는 막대 그래프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량적인 정보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1번만 지금 현재 맞는 설명이고 2번, 3번, 4번은 조금씩 틀리게 한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장에 우리 기술통계학이라고 하는데 기술통계학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